그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이 집엔 사람은 있어도 사랑은 없어요. 시작은 그저 평범한 결혼이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 집엔 사랑이 아니라 감시, 조종, 그리고 조용한 전쟁이 숨겨져 있었다는 걸.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나는 인간이 아닌 기능이 되어야 했다. 그리고 그날 벽장 속에서 발견한 작은 노트 한 권이 모든 진실의 시작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자가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듣게 될 이 목소리는 그 전부를 견뎌낸 나, 강민정의 이야기다. 인생다방 오디오북 구독과 좋아요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날 현관문 앞에 선 제 발끝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차가운 문턱을 넘는 순간 무언가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지나치는 기분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환한 미소 대신 짧고 뾰족한 눈빛으로 저를 훑었습니다. 왔냐? 그 말 한마디에 숨이 걸렸습니다. 신혼인데도 처음으로 시댁을 찾은 날인데도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거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메아리가 치는 듯한 어색함. 아버님은 침묵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남편은 잠시 뒤따라 들어오더니 어깨만 으쓱했죠. 눈치를 살피는 것도 지쳤고 며느리로서 첫 인사를 꺼내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주방 쪽으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식탁엔 국과 나물 몇 가지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대충 차렸어. 김치는 냉장고에 있으니까 꺼내. 시어머니의 말투는 도와줘가 아니라 일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 마음에 작은 불씨가 생겼습니다. 그 불씨는 남편의 무관심에 더 타올랐어요. 주방에서 김치통을 꺼내다가 손끝이 베었는데 남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피가 맺힌 손가락을 감싸며 혼자 흐느끼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다시 주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죠. 요즘 며느리들은 손도 약하네. 요리 하나 하다 다치고. 그 말에 제 마음이 철퍼덕 주저앉았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저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라는 사람은 애초에 가족이 아닌 듯했어요. 며느리라는 이름은 초대가 아니라 일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수시로 저를 곁눈질하며 점수를 매기는 것 같았죠. 잠시 방에 들어가 짐을 풀던 중 문틈으로 들려온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말은 점잖게 하는데 짓단엔 머리 쓴다니까. 그 말은 칼이었습니다. 제게 기대조차 하지 않았고 아니면 기대할 마음조차 없었던 거죠. 저녁이 되어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은 식탁에서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들자마자 제 반찬을 집어들고는 이건 뭐냐? 간도 없고 맛도 없네 하셨습니다. 그때 남편은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먹어. 요리 잘 못해. 알잖아.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 원래 그래.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러려니. 그 말은 도망이었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방치였고 무심함이었어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는 문턱을 넘으며 며느리가 되었고 동시에 외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안의 온기는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랬어요. 그날 이후 시댁 방문은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매달 한 번, 정해진 일요일이면 제 몸은 저도 모르게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냉장고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은 그 어떤 감옥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냉장고 문을 열었고 긴 한숨과 함께 꺼낸 김치통을 식탁 위에 툭 놓았습니다. 내가 담근 김치 좀 보자.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사실 김치는
친정어머니가 담가준 거였거든요. 시어머니는 뚜껑을 열자마자 젓가락으로 한 번 휘젓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컹하네. 이건 도무지 입에 못 넣겠다. 그리고 조용히 김치통을 다시 닫아 냉장고에 넣더군요. 아무 말 없이. 그 침묵이 칼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다음엔 제가 담가 볼게요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눈길도 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긴 그 나이에 김치도 못 담그면 쓰나. 그런 말은 매번 같은 톤이었고 저는 매번 다르게 상처받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날도 식탁에 앉아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기 바빴고 어머니가 제게 무슨 말을 해도 그는 시선을 들지 않았어요. 마치 이 전쟁터에 자기는 없다는 듯이 그날의 점심은 씹히지 않았습니다. 밥은 입에서 모래처럼 흩어졌고 국은 목을 타고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대화 중 제 말을 자르고 들어왔고 심지어는 요즘 여자는 너무 느긋해서 탈이야. 애도 없고 살림도 안 하고 뭐가 그리 바쁜지 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제 손끝이 식탁 밑에서 떨렸습니다. 왜 나는 여전히 말하지 못하는가라는 자책이 속에서 터져나오려 했죠. 그러다 무심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에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민감한 거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편이 아니야.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우리 엄마 원래 그런 스타일이잖아. 또다시 반복된 회피였습니다. 그날 밤 싱크대 앞에서 김치통을 바라보다 울었습니다. 김치 한 포기가 그렇게 무거운지 그렇게 독이 되는지 몰랐어요. 저는 더는 친정김치조차 들고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포기는 단지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집이었고 제게 남은 마지막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마저 뺏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음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집의 냉장은 차가운 음식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의 눈물도 함께 얼려버린다는 거려. 그랬어요. 그날 점심 식사가 끝나고 저는 홀로 주방 정리를 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웃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안방문을 닫고 들어가셨습니다. 식탁 위엔 남은 반찬 그릇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유독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나물무침이었는데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 반찬통을 집어드는 순간 묘한 서늘함이 스쳤습니다. 뚜껑을 열었더니 고스란히 그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드리지도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십 번 물었습니다. 정말 맛이 없어서였을까? 아니면 대놓고 거절한 걸까? 그날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문득 싱크대 옆에 붙어있던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된장국은 싱겁게, 젓갈은 절대 금지.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그것도 며느리인 저를 위한 메모가 아니라 마치 청소 도우미에게 남긴 지시사항 같았습니다. 순간 울컥했습니다. 제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었고 가족이 아니라 도구처럼 여겨졌던 거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엄마, 내 반찬 하나도 안 드셨어. 남편은 무심하게 말했죠. 입맛에 안 맞았겠지. 뭘 그리 예민해. 그 말은 기름을 부은 것이었습니다. 왜 자꾸 내 기분은 예민으로 치부돼? 난 그냥 사람 대접받고 싶은 건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얼굴을 들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우리 사이까지 안 좋아지게 만들지 말고. 결국 저는 침묵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도 존중받고 싶었던 바람도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반찬 하나로 시작된 모멸감이 결국 제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몰래 눈물을 훔치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집에서 존재감이 없을까? 왜 내 진심은 전달되지 않을까? 저는 단지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저 식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게 식구라는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반찬통은 단지 음식이 남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버려졌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제 마음도 애쓴 손길도 그 집 식탁 위에조차 올라가지 못했으니까요. 그랬죠. 그날 저녁 소파에 앉은 남편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TV 소리는 크고 웃음소리는 익숙했지만 그 웃음이 이질적으로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남편의 태도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함께 무너져가고 있었죠. 아니, 무너진 게 아니라 서서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그는 제 편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우리 둘이 하나가 되자고 말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시댁에 발을 디딘 그 순간부터 그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앞에선 말수가 줄었고 제 이야기를 하려 하면 눈빛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도 엄마한테 내 얘기 한마디 안 하더라. 그러자 그는 TV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 너도 가만히 좀 있어 보면 안 돼?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는 언제까지 조용히 있어야 할까요? 존재를 감추며 침묵하고 참고 또 참는 것만이 옳은 걸까요? 난 당신한테 기대했어. 날 이해해줄 거라 믿었고 말해줄 거라 생각했어. 당신, 엄마한테 내 입으로 말 못하는 얘기를 당신이 대신 말해주길 바랐다고 내뱉은 말에 목이 떨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 말은 벽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니라 제 감정을 허락하지 않는 또 하나의 시어머니와 마주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갑자기 방문을 닫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마치 제 말을 듣는 것조차 피하려는 듯 이어폰을 꽂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등을 바라보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제 편이 아닙니다. 아니, 처음부터 내 편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시어머니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눈빛도, 말투도, 심지어 말하지 않는 방식까지도. 그는 아들로서의 얼굴을 며느리인 제 앞에서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호하지 않는 그 모습은 사랑이 식었다기보다 그 사랑이 애초에 어딘가 기울어져 있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편이야? 그날 처음으로 속으로가 아니라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대답을 듣는 게 더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날도 침묵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인데도 머릿속은 이미 어제의 말들로 시끄러웠어요.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남편이 뱉었던 그 말이 밤새도록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돌이켜도 그 말은 흉터처럼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부엌에 나가보니 시어머니는 이미 청소기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지나치시더군요. 그 어색함 속에서도 저는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계란말이, 된장국, 김치볶음, 평소처럼 아니 더 정성 들여 만들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오늘만큼은 최선을 다했어라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식탁에 앉은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자마자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음식이 왜 이렇게 싱겁니? 내 친정은 원래 이렇게 간이 없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를 향한 말이지만 동시에 제 가족을 향한 말 같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맛 평가가 아니라 피까지 건드리는 공격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또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밥만 푸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게 필요한 건 아주 간단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만하세요, 엄마. 그 한마디만 있었으면 저는 하루를 견딜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도 그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들어와 물컵을 씻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겉으론 싹싹한데 속으로는 별 생각 다 하지. 그 말이 제 등 뒤에서 떨어지는 쇠망치 같았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고 조용히 말했죠.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한다고 아무렇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말은 잘하네. 요즘은 참 말로는 이기려 하지.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제 말은 또다시 벽에 부딪혔고 제 존재는 또다시 투명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흉터는 칼로만 남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침묵 하나가, 모욕적인 눈빛 하나가 마음에 깊이 새겨져 지워지지 않는 자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침묵하던 며느리, 웃으며 참고만 있던 아내, 이제 그 옷이 너무 무겁고 낡아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다이어리 한 귀퉁이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아무도 아닌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저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말보다 더 큰 정적이 자리 잡았습니다. 눈빛을 마주치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보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식탁에 나란히 앉아도 대화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TV 드라마를 크게 틀어놓고 웃었고 저는 젓가락질만 반복했습니다. 말 대신 숨소리만 오가던 저녁. 그 정적 속에서 싸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감정은 뚫고 지나갑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만든 음식을 건드리지 않았고 남편은 숟가락만 툭툭 내려놓으며 불만을 표시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일부러 제 앞에서 남편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도 피곤하겠다. 며느리는 뭐라도 챙겨줬냐? 그 말은 대놓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침은 제가 매일 차려드렸어요. 하지만 그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했다고 말은 잘하지. 마음이 담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입 안에서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꾹 삼켜야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 중간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이유로 어느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립이라는 탈을 썼지만 그 무관심은 시어머니에게 무언의 지지를 보내고 있었죠. 그날 밤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이렇게 매일 무시당해도 아무렇지 않아? 그러자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엄마랑 대화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이 집에는 소통이 없었습니다. 감정은 고이고 말은 사라지고 오직 눈치와 침묵으로만 살아가는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방 안에서도 조용히 움직였고 시어머니는 현관에 제 신발이 있으면 일부러 큰 소리로 구두를 벗었습니다. 말없이 불쑥 들어오는 방, 조용히 닫히는 문, 타이밍을 피하듯 따로 움직이는 식사 시간, 마치 적과 함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점심,
저는 일부러 도시락을 싸서 혼자 공원에서 먹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식은 김밥을 입에 넣으며 속으로 생각했죠. 이게 내 결혼 생활인가? 남편과의 사랑,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마음은 어느새 다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건 책임감이 아니라 굴레였습니다. 싸우지도 못하는 전쟁, 서로 피하기만 하는 대치 속에 저는 점점 말하는 법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방문에 걸어둔 수건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걸어뒀던 위치였는데 누군가 다녀간 듯 미세하게 흔들려 있더군요. 사소한 일이지만 그 흔들림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언제든 들키고 언제든 침해당할 수 있구나. 내 공간조차 나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파괴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날 오후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처음엔 스팸 전화겠거니 하고 넘기려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직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남편 앞에서 들려주던 온화한 말투도 아니고 저를 꾸짖을 때의 날카로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참으면서 사는 줄 알아? 며느리가 사람 하나 잡겠어. 성질도 지랄 같고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감싸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통화가 잘못 연결된 걸까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상대방을 착각한 걸까요?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핏기 없는 손으로 휴대폰을 더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향해 독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반찬은 맛도 없고 성의가 없어. 애도 안 낳고 도대체 저런 애를 왜 데려와선. 그 순간 저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나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대화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조롱의 대상, 하소연의 대상, 불평의 원인. 시어머니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앞에서 조용히 앉아 시어머니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니? 반찬은 했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마치 사랑스러운 며느리에게 말하듯. 그 웃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생각 끝에 입을 닫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할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너 들은 거 잘못 들은 거야. 엄마는 원래 그런 표현을 써. 늘 그랬듯이 그는 제 편이 아니라 엄마의 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속은 점점 검게 물들어갔습니다. 나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도 내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두고 있는 남편. 그 두 사람이 있는 이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잠들기 전 휴대폰을 다시 켜서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수신 시간 1432점, 통화 시간 1분 48초. 그 짧은 시간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가 애써 지키려 하던 것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짐했습니다. 나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제가 무너지는 걸 바라는 사람들 앞에서 더는 조용히 사라지지 않겠다고. 그날 밤 제 안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냉정함이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한 가장 차가운 감정. 그리고 그 차가움은 이 집을 뒤흔드는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아침 인사도 하지 않았고 밥상 위에서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치를 주며 짧은 명령조의 말들을 던져도 저는 묵묵히 대답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아닌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며느리는 참아야 해. 분위기를 망치지 말자는 생각으로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기대도 존중도 없는 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밥을 올리고도 시어머니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밥이 식으면 그대로 치웠고 청소도 제가 쓰는 공간만 했습니다. 시어머니 방 앞엔 일부러 걸레를 치우지 않았고 방문을 열고 나가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조용한 적대감으로 대응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좀 조용해서 좋다는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내가 요즘 너무 무시한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나도 엄마가 그런 말 하는 거 들었어. 전화로. 그 말에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저는 휴대폰 통화 기록을 보여주며 대답했죠. 실수로 내게 걸려온 전화였어. 당신 어머니가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더라. 그 말에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도 못했습니다. 증거 앞에서 침묵은 곧 인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얘기 좀 하자.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더 이상 듣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말끝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 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한동안 서 있다. 돌아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참 묘했습니다.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조금 시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만 퍼먹는 소리만 들렸고 시어머니는 연신 물만 마셨습니다. 남편도 젓가락을 몇 번 옮기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밥이 입에 안 맞으시면 따로 차려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이제 더 이상 웃으며 무시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남편이 식탁을 콱 내려쳤습니다. 그만 좀 해. 왜 다들 싸우려고만 해? 저는 그를 조용히 쳐다보았습니다. 난 싸우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나를 지키는 중이야. 그날부터 저는 한마디도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무기로 삼아 나를 지키는 전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말 없는 결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이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예전의 저와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만든 세상에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날 아침 현관문을 열려다 발끝에 무언가 스치듯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신발장 아래에 얇은 종이 한 장이 반쯤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접힌 모양도 올려진 위치도 너무 어설펐습니다. 누가 일부러 그러나 들키지 않게 남겨둔 종이.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의 작은 메모지. 거기엔 단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참아라.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글씨체는 분명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장바구니에 붙어있던 메모, 냉장고에 붙인 메모, 심부름을 시킬 때 남겼던 메모, 그것들과 똑같았습니다. 한 획 한 획 눌러 쓴 억센 필체. 참아라. 그 말은 저에게 해온 모든 말 중 가장 폭력적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작은 쪽지 하나 때문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신발장 아래였을까요?
왜 하필 제가 나가는 순간 보게 하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너는 나갈 자유가 없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 말대로 해야 한다.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쪽지를 손에 쥔 채 버스에 올라탔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참아왔지? 도대체 무엇을 더 참아야 하지? 버스가 움직이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에 남은 글씨가 내 손바닥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친정집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선 친정의 따뜻한 공기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 울음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다정히 말했습니다. 우리 딸 힘든 일 있으면 말해.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가슴을 흔들 것이라고는 몰랐습니다. 그 말은 진정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버리면 다시 돌아가야 할 그 집이 너무 원망스러울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에 쥐고 있던 쪽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참아라. 그 글씨가 마치 제 운명이라도 되는 듯 이 집안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안방에 들어가 문도 열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들 두 사람 사이에 쪽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로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리로 맞서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쪽지를 조용히 접어 신발장 맨 윗칸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곳은 시어머니가 반드시 다시 보게 될 자리였습니다. 침묵으로 되돌려주는 자리. 내가 더 이상 참지 않는다는 신호를 남기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웠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네 글자만 맴돌았습니다. 참는 사람만 괴물이 된다. 그리고 저는 그 괴물 속에서 드디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려던 저는 평소처럼 반찬통을 하나하나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칸, 평소에는 잘 쓰지 않던 수납 공간에 무심코 손을 넣는 순간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꺼낸 것은 낯선 반찬통 하나였습니다. 투명한 뚜껑 너머로 무언가 이상한 점이 느껴졌습니다. 푸른 곰팡이가 가득 핀 김치찌개였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지 오래인 듯한 상한 흔적이 명확한 음식. 하지만 그 반찬통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검정 매직으로 굵게 쓰인 오이 김치찌개. 그건 분명히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예전에 실수로 오래 놔둔 걸 다시 본 건 아닐까. 그런데 그 반찬통은 제가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가 자신의 반찬을 따로 담을 때 쓰던 통이었죠. 그리고 그 위에는 쪽지가 하나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먹기 싫으면 치워라. 안 먹고 남겨서 그렇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치가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보란 듯이 상한 음식을 제 이름으로 냉장고에 남긴 것이었습니다. 조용한 복수 혹은 노골적인 경고. 무엇이든 그것은 제게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진한 쉰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그 냄새는 단지 상한 음식의 냄새가 아니라 이 집 안에 고여있는 아기의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를 지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냄새, 나를 더럽히고 무너뜨리려는 냄새. 저는 반찬통을 그대로 비닐에 싸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손끝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환멸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행동 중
가장 비열한 수법을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발견했다는 걸, 제가 버렸다는 걸. 그날 밤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냉장고 안에 상한 찌개 있었어. 그 위에 내 이름 적힌 쪽지도. 남편은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제발 좀. 그만 좀 파헤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만 파헤치면 내가 썩어. 당신은 그걸 모르지. 난 매일 썩는 걸 참고 살았어. 그날 이후 저는 냉장고 정리를 시어머니가 하기 전에 먼저 했습니다. 오래된 것은 버렸고 상한 것들은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작은 USB에 하나하나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 집의 실체를 말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되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그 냉장고 안엔 단지 음식이 썩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 집의 도덕, 이 집의 관계, 이 집의 정의,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패한 집 안에서 더 이상 조용한 희생자가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밤늦은 시간, 온 집안이 조용해진 뒤였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USB 정리를 하다 말고 목이 말라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불을 켜지 않고 물을 마시려던 순간 조용히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쓱, 쓱, 철컥. 그건 안방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정확히는 시어머니 방 쪽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다용도실처럼 쓰는 작은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평소엔 잘 열지 않던 그 방. 가족 모두 창고처럼 알고 있던 그 문에서 나는 정체 모를 소음. 저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그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안에서는 누군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문을 열까? 아니면 그냥 돌아설까? 그러나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려 문을 열자 그 방 안에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노트,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사진, 그리고 그 아래에 빼곡히 붙은 쪽지들. 그중 일부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심지어 어떤 종이에는 날짜와 함께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월일 고기 국 거부, 반찬 3가지 중 2가지 먹지 않음, 월일 눈 마주치지 않음, 인사, 소울. 그건 마치 누군가 저를 감시하며 관찰 기록을 남겨놓은 듯한 문장들이었습니다. 노트 하나를 펼쳤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 행동 분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날짜별로 저의 행동과 말, 심지어 옷차림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1시간 이상 휴대폰 사용, 부엌엔 20분만 머문, 설거지 빠뜨림, 남편에게 다가가지 않음, TV 시청 중 웃지 않음.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건 시어머니가 기록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필체, 종이 냄새, 메모의 습관, 모든 것이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집에서 단순히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서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대 사람이 아닌 실험 대상처럼 취급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방을 나서려는 순간 바닥에 떨어진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들려온 목소리,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도 똑같다. 눈빛이 틀렸다.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아. 저런 식으로 계속 굴면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를 끄고 그대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가족이라는 말로 포장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저를 해부하고 해석하며 지워버리려는 감정 없는 감시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감시의 틀을 깨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USB에 폴더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기록의 기록. 이제부터는 나도 기록할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진실을. 그리고 그 기록은 언젠가 이 집을 송두리째 뒤흔들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감시의 방을 본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꺼낼지 말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만의 전쟁을 계속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어쨌든 내 편이어야 했고, 그는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를 감시해왔어. 별도의 노트를 써가며 내 말과 행동, 심지어 내가 언제 휴대폰을 보는지도 다 적어놨어. 남편은 말도 없이 저를 바라보다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그걸 왜 들춰? 그 말은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시 말했죠. 우연히 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던 방에서 발견한 거야. 감시야. 이건 인간적인 존중이 아니야. 그 순간 남편은 손으로 머리를 쓸어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만 좀 하자. 너 요즘 너무 예민해졌어.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오직 불편하지 않은 삶을 원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엄마도 나름 힘든 거야. 너도 쉽진 않겠지만 왜 자꾸 문제를 키우는 식으로 가? 문제를 만든 건 당신 엄마야. 아니, 너는 항상 그렇게 피해자인 척 하잖아. 언제까지 그럴 건데?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피해자인 척. 이 모든 시간 동안 침묵했던 제가, 인내했던 제가, 기록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참아온 제가 그저 척했던 거라고?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 지금 그동안 내 말 한마디도 안 믿었지? 믿고 말고가 아니야. 그냥 좀 넘어가자. 우리 가정이 평안하려면 내가 좀 져줘야지. 그 말은 결국 내가 가정을 위해 사라져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너는 참고, 너는 피해가고, 너는 입 닫고. 그게 이 집에서의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가 잠든 옆에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이 사람 속에 아직 남아있을까?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없었던 걸지도 몰라. 남편이 코를 고는 그 방 안에서 저는 무언가가 확실히 꺼져버린 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대였습니다. 기대가 꺼지자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대신 다른 감정이 들어왔습니다. 냉정함, 그리고 복수를 위한 명확한 계획. 그날부터 저는 남편과의 대화도 줄였습니다. 그가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았고, 그가 피하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엔 이제 저에 대한 어떤 감정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두 얼굴. 그는 나의 남편이었고 동시에 시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남편이기보다는 시어머니의 동맹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침묵 속에서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저도 두 얼굴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 놓인 그릇들은 유난히 차갑게 보였습니다. 따뜻한 국물도 새로 한 반찬들도 아무런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집의 공기처럼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린 감정들만 가득한 듯 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엄마 기분 좀 맞춰줘.
제사 준비해야 하잖아. 그리고 시어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팔짱을 끼고 나와 말했습니다. 내일 잔치도 아니고 제사인데 며느리가 예민하면 쓰나 얼굴 펴고 다녀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다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민하다. 그 말은 이 집에서 저를 규정하는 유일한 단어였습니다. 참아라와 같은 의미였죠. 제사 준비를 시작했을 때 저는 주방에서 조용히 고기를 재고 나물을 다듬고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일을 더디게 하냐? 시집살이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일하는 속도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고, 입은 참 빨라졌네. 그 순간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둘이 또 왜 그래? 왜 또 싸우려고 해? 역시 그는 전후관계도 원인도 모른 채 목소리만 높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싸우는 거야? 아니면 당신들이 나한테 싸움을 거는 거야?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제 손에서 칼을 빼앗듯 도마 위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제사인데 제발 분위기 좀 생각해. 언제까지 내 감정만 챙길 거야? 그 말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울지도 떨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내 감정만 챙긴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뒤에 서 있던 시어머니는 흐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며느리가 좀 도와줘야지.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둘은 서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악한 모습을 합리화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상 한가운데에 놓인 제 손길이 닿은 음식들을 보며 저는 갑자기 끔찍한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음식들은 고작 내가 제대로 했는지 평가받기 위한 도구일 뿐. 어차피 시어머니는 흠을 잡을 것이고 남편은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 넘기겠죠. 그때 시어머니가 제사용 생선을 확인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비늘이 덜 벗겨졌네. 손이 야무지질 않아. 참, 저는 도마에 내려놓은 칼을 천천히 멈춰 세우고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순간 내 안에서 무엇인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제사 혼자서 준비하세요. 저는 빠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 입을 벌렸고 남편은 분노의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너 미쳤어? 지금 그게 며느리가 할 소리야? 저는 천천히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요? 그럼 며느리답게 대우부터 하세요.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앞치마를 벗어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어찌나 고요한 순간이던지 앞치마가 식탁에 닿는 가벼운 소리조차 집안 전체를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침대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둘이 거실에서 속닥이며 이야기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굳이 들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말은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집엔 식탁 위에 그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무너진 가족의 그림자.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랬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남편의 책상 위에서 통장 정리를 하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원래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손끝으로 봉투를 들어올리는 순간 묘한 직감이 스쳤습니다. 이 안에 뭔가 있다. 봉투 안에는 은행 명세서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낯선 이름의 계좌번호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서
일정한 날짜마다 빠져나간 큰 금액들. 금액 옆에는 생활비, 도우미비, 개인 지출 같은 항목이 적혀 있었지만 모두 제게는 처음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돈의 출처였습니다. 남편의 월급, 통장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일부는 시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흔적도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용돈이나 부양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 누군가를 위한 별도 생활비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은행 앱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우리 공동 명의의 통장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었고 남편은 자신 명의로 또 다른 계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매달 일정한 금액이 누군가의 이름으로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나 혼자 착각한 건 아닐까. 나는 이 가정의 일원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이 집안 어디에도 나를 위한 공간은 없었던 것 아닐까. 저는 그 계좌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통화 중 말했던 그 여자 이름. 민정이. 그 친구는 그냥 회사 동기야.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도,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하기 위해 가족까지 이용한 거라는 것도 모두 확실해졌습니다. 밤늦게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물었습니다. 이 계좌 뭐야? 남편은 순간 동작을 멈추더니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돌려주는 돈이야. 빌린 거.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건 빌린 돈의 흐름이 아니야. 정기적이야. 그리고 당신, 나한테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남편은 짜증 섞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집 문제도 힘든데 왜 자꾸 시비를 걸어?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꾹 다문 채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의 방문 앞에 조용히 명세서 복사본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 한 줄을 써 넣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알고 계셨죠? 그 종이는 마치 폭탄처럼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 집 안에서 숨겨진 진실들은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돈은 말하지 않지만 그 어떤 말보다 확실하게 사람의 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말보다 확실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계좌의 진실을 알게 된 그날 밤, 저는 거실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이 꺼진 집 안에서 오직 창밖의 가로등 불빛만이 거울에 희미하게 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엔 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더 이상 제가 아니었습니다. 피로에 짓눌린 눈 밑, 움츠러든 어깨, 빈정거리는 입꼬리. 그건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가면이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거울을 짚었습니다. 그 속에 제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나는 웃지 않게 되었고 말을 아끼게 되었으며 감정을 숨기는 법만 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듯 남편도 이제는 저를 귀찮은 존재로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서 나는 하나의 기능이었고 하나의 입 닫은 존재였으며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따라 문득 과거에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때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나, 자취방에서 새벽까지 영화 보며 울던 나, 아무 이유 없이 엄마에게 전화해 보고 싶다고 말하던 나, 그 모든 순간들이 거울 너머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너는 어디 갔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거울 앞에서 처음으로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사과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널 이렇게 만든 거. 미안해.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저는 계속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선 울고 있는 제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자고. 모든 증거는 충분했고 저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 용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거울 속에 제가 마지막으로 남긴 눈빛에서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울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웃는 연습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이 가면을 벗고 진짜 나로 살아가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웃으며 인사를 했고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았으며 남편에게도 아무런 기대도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는 곧 시어머니에게도 감지됐습니다. 그녀는 며칠간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바라보다가 점점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없냐? 너 웃는 거 진심이니? 요즘 이상하네. 내가.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안을 정리했고 냉장고 속 음식은 하나도 남김없이 사진을 찍어 저장했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말과 행동은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하나의 전쟁 준비였습니다. 밤마다 저는 USB를 정리하며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혼 준비. 그 안에는 영상 녹화본, 음성 파일, 사진, 메모, 통화 내역, 은행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한 정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이게 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 음식도 이상하게 줄었고 내가 뭐 하는지 다 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안다는 거죠? 저는 그저 살림하는 거예요.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남편도 점점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더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시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저를 마주 앉혔습니다. 너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사는 거니?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다고 이기는 줄 알아?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요, 지는 것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당신들은 평생 누군가를 이기고 짓밟아야 살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이게 다 가정이 무너지는 거라고. 저는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 가정은 이미 무너졌어요. 단지 그 잔해 속에 우리가 묻혀 있는 거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들에게 등을 돌려 방문을 탁 소리 나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USB를 봉투에 넣고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주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흑화의 시작은 폭력이 아닌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방식이 아닌 제 방식으로 이 싸움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USB를 우체국 택배로 보낸 다음 날 제 휴대폰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무려 17통이나 찍혀 있었습니다. 그중 첫 통은 오전 8시 10분. 그 후 10분 간격으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알았다는 신호였습니다. USB 안에 담긴 자료들,
그중 일부가 그들에게 전달됐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17분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돌이킬 수 없어. 그 문장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황, 분노, 두려움, 그리고 지금이라도 돌아와라는 마지막 미련.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기에 그 모든 전화도 문자도 무음 처리한 채 그저 조용히 앉아 메일을 열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도착한 회신이었습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상담 일정 확정드립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울컥했습니다. 지금껏 모든 것을 혼자 끌어안고 견디고 버티고 침묵했던 시간이 이제 법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젖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곧 시어머니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음성 메시지가 남겨졌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집안을 풍비박산네. 저는 그 음성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고 그 다음엔 무서운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남편에게서도 긴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모질게 한 건 인정한다. 하지만 너도 너무 나간 거야.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우리 사이까지 망칠 필요는 없잖아. 저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내가 지난 3년간 매일 느껴야 했던 감정의 그림자일 뿐이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저는 천천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건 필요 없었습니다. 제 노트북, 외장하드, USB 몇 개, 그리고 증거들을 인쇄한 종이 몇 장. 짐을 다 챙긴 후 거실 한복판에 있는 테이블 위에 한 장의 종이를 올려두었습니다. 이 집에서 있었던 모든 말과 행동, 당신들의 삶을 더럽힐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저는 제 삶을 지키기 위해 떠나는 것뿐입니다. 그 종이 아래 결혼반지를 벗어 올려두었습니다. 그날 밤 문을 닫고 나오는 제 발걸음은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전화는 더 이상 귀속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스스로 저지른 일들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반영이 그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집을 떠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법무법인에서 시어머니 명의의 계좌 추적 결과 일부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뜻밖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부 보조금, 부양비 명목의 추가 소득, 그리고 도우미 급여로 지급된 돈 중 일부가 가짜 명세서로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녀는 국가를 상대로도 가족을 상대로도 거짓을 일삼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조용히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혼 소송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저에게 처음으로 직접 문자를 보냈습니다. 긴 문장이 아닌 딱 3단어. 미안했다. 며느리.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어서 도착한 2번째 메시지를 보고 모든 미련이 사라졌습니다. 그거 취하해줘. 이러다 아들 인생도 망쳐. 그녀에게 있어 저는 여전히 협상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과는 그저 자신을 구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조사 들어갔다. 너 진짜 끝까지 할 거야?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끝까지 한다고 약속했잖아. 그 말은 내 삶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니까. 며칠 후 시어머니는 결국 허위 진술 및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워졌고 그녀는 그토록 자랑하던 친목회에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가족, 지인, 직장 동료들까지도 조심스레 그를 멀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닌 그들 스스로의 손으로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 방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에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비는 내가 잃어버렸던 시간들과 내가 꺾인 감정들을 모두 씻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랬습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제기한 심리적 학대 및 금전 횡령 관련 민사소송이 정식 재판으로 열리게 되었을 때 저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법원 앞 벤치에 앉아 햇살을 맞으며 고요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먼저 도착해 법원 입구를 서성이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이 저에겐 더 초라하고 작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알아보는 순간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피고 측 제출된 증거에 대해 반론 있으십니까? 시어머니는 침묵했고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가정사입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그렇게까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변호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원고는 격한 감정을 견디며 다수의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남겼습니다. 여기 제시된 사진, 영상, 문자, 계좌, 내역 모두는 우발적 감정이 아닌 지속적 통제의 결과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해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은 그들의 과거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고 측의 청구, 일부 인용, 위자료와 양육권 포함 모든 청구 인정. 또한 피고 측 어머니는 별도 조사를 통해 해당 계좌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처분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날 저는 승소한 것도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자리를 되찾은 것뿐이었습니다. 법정 밖을 나오는 길, 가을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저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과거의 나에게 보내는 인사였습니다. 잘했어. 끝까지 견뎠고 살아냈어.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짧게 썼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나로 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일이 끝난 후 나는 서울 북쪽의 작은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조용한 언덕 위에 있는 3층짜리 낡은 건물. 1층엔 할머니가 운영하는 분식집이 있었고 2층에는 낮에는 햇살이 가득 드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지금 내 삶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처음엔 고요함이 낯설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란 게 처음엔 어색하고 때론 허전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을 마주할 때면 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진짜야. 그곳에서 나는 작고 단순한 것들에 다시 익숙해졌습니다.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고 밤이면 좋아하던 음악을 틀고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분식집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에 살이 좀 올랐네. 예전엔 참 앙상했는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사람처럼 사는 거죠. 주말이면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가끔은 노트북을 들고 카페에 앉아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문득 떠오른 생각을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시간을 쓰는 건 내 시간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습니다. 다신 내 시간을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가끔 남편에게서 미안하다, 돌아와 달라는 메시지가 왔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과거의 나에게 주어진 과제였지. 지금의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조사 중이었고 이웃들 사이에선 문제 많은 가족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내가 떠난 이후로 더 이상 누구의 보호막도 누구의 전쟁터도 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집의 마지막 피해자이자 처음으로 그곳을 벗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처럼 고요한 지옥 속에서 견디고 있을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닿기를 바랐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고 너는 충분히 용기 있는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을 지나면 진짜 너의 시간이 온다고. 가을이 끝날 무렵 나는 오래전 묵혀뒀던 이름을 꺼내 그 이름으로 명함을 새겼습니다. 강민정 글 쓰는 사람.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저 나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냈습니다.